행동에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에 따라 그들의 이익을 공정하게가 아니라 불공정하게 침해해도 될까?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안 드셔도 되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불공정한 사람, 지만 아는, 지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들한테 한 사람한테 우리가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자인데? 자, 한번 손 들어볼게요. 불공정한 사람한테는 공정할 필요가 없음. 손 들어보세요. 그들 스스로가 이미 박탈한 거야. 자, 이게 지금 맥락상, 이게 손 들면 뭔가 혼날 것 같은, 나중에 지적당할 것 같은 무서운 분위기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되게 용기 있는 분들이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뭔가 그 맥락상 아니래야 될 것 같아. 혹은 아니야. 그렇게 불공정한 사람한테도 공정하게 돼야지.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지금 2,000분 정도 계시는데 이렇게만 손을 드신 거예요. 이거 유튜브 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자, 이거 거짓말이고요. 그 몇십 분 이렇게 계신데 안 드신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 투표에 의해서 그 불공정한 사람한테도 공정해야 되는 거를 결정하도록 하죠.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수결이 맞기도 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중세, 조선시대에 지동사라고 천동사라고 투표를 해본다고 하세요. 그럼 뭐가 많이 나올까? 혹은 노비들 해방 이런 거 하면 심지어 노비분들 중에도 그건 아니지.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성들을 학교에 보낸다. 뭐 이런 거. 에이, 그건 아니지. 할 수 있어요. 그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윤리학의 유명한 명제인데 뭐 답은 없죠. 이러면 답은 없는데 일반적인 이야기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학자들은 불공정한 사람한테도 공정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친구가 17살짜리 소년이 제 자전거를 훔쳐갔어요. 그 불공정한 일이죠. 제가 그 친구 잡아다 가둬놓고 이제 왼쪽 다리 오늘 자르고 다음날 어머니는 납치해서 죽이고 이래 되는 거잖아요. 불공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질문에 불공정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암암리에 자신의 상식 한도 내에서의 불공정을 상정한 거로 봐요. 근데 불공정이라는 건 그 한도를 넘어서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돈을 훔쳤다고 해봐요. 그때 내가 걔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할 수 있겠죠. 돈을 왜 훔쳤어? 화가 나지만 진짜 실제로 훔쳤어요. 정말. 내 학교에 불려가서 선생님한테 잘못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교육 잘 시키겠다고 하고 그렇게 자존심 상한 일도 없고 얘가 왜 이러는지 너무 화가 나 내가. 그때 이제 둘이 딱 앉았을 때 집에서 왜 훔쳤어? 하고 왜 그 훔친 거야? 했을 때 뭐 이렇게 저렇게 물어볼 수 있을 테고 일단 겨울에 빨가벗겨서 베란다에서 재워도 되겠죠? 왜? 잘못했잖아요, 지금. 잘했어요?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윤리학의 엄청난 순간이에요. 상대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는 나의 평상시의 무의식적 욕망이 정당화가 안 돼요. 그래서 현실화를 못 시킵니다. 근데 상대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해도 되는 거로, 왜? 니체가 말한 것처럼 나의 복수가 정의와 일치하는 거로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수하는 방식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내가 있어갖고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을 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를 굶기고 겨울에 홀딱 벗겨서 재울 수도 있죠. 그 남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할 때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당화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불공정하고 공정한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인데요. 암암리의 저 자신의 그 공정 불공정 관념을 공정 불공정 관념 그 자체의 그 평균적 기준으로 상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이 질문을 접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아니, 잘못한 사람들한테 그 인권을 보호해줘야 되나? 잘못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 타이밍에 딱 한 번만 말씀드려보면요. 범죄자들에게 인권을 자꾸 보장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해자의 인권도 지금 잘 보장 안 되고 있는 판인데, 그러니까 피해자의 인권도 가해자의 인권까지 보장하는 건 뭐 되게 훌륭한 말인 것 같은데 그건 좀 웃기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또 맞아요. 근데 사실은 왜 그런 그 담론이 있고 가해자의 인권마저도 보장해야 된다고 말을 하냐면 그 가해자들이 사회의 피해자라는 측면도 일단 있고 근데 그걸 이용하는 가해자도 있거든요. 근데 이 가해자 피해자 담론으로 이렇게 나눌 때 이게 나는 거기에 해당 안 될 거라고 암암리에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형당하는 사람이 1년에 몇백 명, 중국에서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부모들이 자식이 총살당해서 죽을지 알았던 사람보다 몰랐던 사람이 더 많을걸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요. 가해자, 피해자 할 때 그 사형제는 오심의 가능성이 영원히 배제될 수 없고 그리고 이 꼭 공정하거나 선한 정권이 아닐 때 그게 우리 도시에서 그런 비극적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한 명도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아주 그 정당한 논리로 이상한 방식으로 그 화려한 휴가에 보면 마지막 장면이 우리는 반란군이 아니야 이렇게 끝나던가? 하여튼 뭐 그렇게 끝나거든요. 김상경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저는 딱 한마디만 더 넣었으면 되게 좋았을 걸 했어요. 니네가 반란군이야. 맞잖아요. 근데 담론지배가 뒤집혀가지고 이 선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변호를 해서 자기가 반란군이 아니라는 걸 말해야 되는 식으로 이게 돼 있어요. 가해자들이 선량한 피해자들이 되고 피해자들이 내가 그 가해자가 아니고 반란군이 아니라는 걸 그 증명해야 되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구조가 세팅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7번 읽었구나. 8번 타인의 악행이 나의 악행을 정당화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명이 도둑질을 해서 11번째로 내가 같은 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한 게 그게 나의 악행을 정당화해 줍니까? 그 러셀 자서전에 보면 러셀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중에 된 게 할머니가 항상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청교도 신자였는데 뭐 러셀은 종교가 없지만 이 세상 천만인의 악행이 너의 악행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악행을 네 알리바이로 삼지 마라. 그 참 너무 훌륭한 말씀이죠. 지키기 쉽지는 않은데 여튼 타인의 악행이 나의 악행을 정당화해주지 않아요. 타인의 악행이 내 악행의 알리바이로 기능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칸트의 말대로 이게 거의 정신분석을 칸트가 실천이성 비판에서 이미 말한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올바른 동기로 해야만 합니다. 이거 올바른 행동을 꼭 올바르지 않은 동기로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기부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상대 얘기를 잘 들어줄 때 내가 기부를 안 하면 내가 너무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 같아서 돈을 내면 분명히 현실에 누군가 도움을 받으니까 내가 그렇게 무가치한 인간은 아니야라는 병적 보상심리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가는 니체의 그 말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약간 풀어서 설명하면 참다운 우정은 고통의 나눔이 아니라 기쁨의 나눔에서만 생긴다. 그 보통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좋을 때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죠. 근데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윤리학을 전공하고 30대 이제 유학 가서 니체 책 볼 때 그 말이 옛날에도 읽었는데 새롭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던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맞나? 이게 옛날 같았으면 반대인데 이상하냐고 지나갔을 텐데
제가 그 당시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딱 보고 이거 이상한 말을 들었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뭐 정답은 없을 테고 제가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그걸 한 2년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해석을 그러니까 니체가 그런 말을 꼭 했다기보다는 제가 새로운 해석을 찾아낸 거죠, 그냥. 그 해석은 뭐냐 하면 내가 남 얘기를 잘 들어주고 배려하는 게 내가 외로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강박적 동기로. 그러니까 상대가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동기가 정말 사랑해서도 있지만 그 힘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의지하고 나 무가치하지 않게 되고 나는 외로운데 같이 있게 되고 또 내가 도와주니까 나도 좋고 그 사람도 도움받으니까 좋죠. 근데 이게 조금만 잘못 가면 그 사람이 이제 상태가 점점 좋아져가지고 내가 조금씩 필요 없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위하고 들어줬으면 그게 기뻐야 돼요. 내 자식이 나를 떠나는 게 기뻐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그럼 나 이제 뭐 하지? 그래서 걔가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게 싫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타인의 고통을 들어주는 건 참다운 우정의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는 의식으로 노력으로 되는 건데요. 후자는 안 돼요. 우리 아들하고 옆집 딸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친구인데 아파트 옆집에 사는데 우리 아들은 떨어지고 저쪽 딸은 붙었을 때 내가 기뻐해 줄 수 있냐고. 이때 그러니까 내 자식 잘 되면 기쁘죠. 근데 남의 자식 잘 되는 게 안 기쁠 수 있거든요. 사실 내 자식 잘 되는 것도 내가 질투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편 잘 되는 게 반드시 100%그 순수주의를 버려야 돼요. 100% 기쁘고 내가 행복하냐?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난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건 그 원래 그런 거,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숨기고 이렇게 속일 때 문제인 거지. 그 자기 생각하고 실제 감정이나 몸의 느낌하고 따로 놀면 병나요. 마음의 병이든 몸의 병이든 오래되면 분명히 병납니다. 이건 정말 틀림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정하고 아는 게 맞아요. 나는 이런 게 기뻐해 주질 못하는구나. 말이야 축하해라고 하지만 우리 아들이 붙고 제가 떨어졌으면 차라리 좋았을 거. 이게 오히려 정직하잖아요. 그래서 노력으로 의식으로 도덕적으로 상대의 고통은 케어해줄 수도 있어요. 들어줄 수도 있고. 근데 상대가 잘 됐을 때 기뻐해 주는 건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감정의 문제라서 감정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오랜 시간 기간을 두면 그 감정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질투나고 화나는 것도 줄여나갈 수도 있어요. 친구가 잘 됐을 때 내가 입맛이 써서 밥을 못 먹겠다 라고 할 때 거기다 대고 내가 입맛이 써서 너 보고 싶지 않아 하고 말할 필요는 없겠죠. 무슨 원수를 지지 않은 이상. 근데 친구라는 게 결국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내가 혼자 알고 그리고 제가 노력한 건 생각 안 하고 그 잘 된 것만 내가 기분이 나쁘구나. 모든 상황이 다르고 내가 이렇게 잘 됐을 때 친구가 입맛이 쓰면 그걸 내가 친구라고 생각 안 할 텐데 난 이런 존재구나. 이 상태를 받아들인다는 게 인간이 거울이 아니니까 이걸 받아들이면서 내가 나를 다른 나로 만들 수 있거든요. 내 생각, 내 의지 누가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합니까? 인간은 자기가 모르는 신이에요. 그 불교하고 똑같이 되죠. 그리스도교도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진인사 대천명이 은총서라고 똑같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는 거죠. 안 좋아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방향만큼은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수학 점수가 3개월 후에 똑같아. 혹은 오히려 1점 떨어졌어. 그때 거기다 대고 역시 넌 안 돼, 임마. 안 되거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야, 화이팅!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냐? 잘했어.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 그거 알아주면 걔 잘한단 말이에요. 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역시 안 되지. 네가 될 리가 있냐. 네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하면 좀 안 되지. 근데 그걸 이기고 잘해야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타인의 선의에서만 잘 돌아가는 관계는 불건강한 관계고요. 타인이 나를 호의적으로 케어해주지 않을 때 내가 잘 못 산다면 그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해야지. 내가 대학교 갈 때 엄마가 내가 가고 싶은 뭐 미대 못 가게 하고 교대 억지로 갔다고 그거를 19살 때는 뭐 욕을 할 수 있겠지. 근데 45살이 돼서도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죽겠죠. 그거 받아들인 나도 잘못이었고, 거기에 나도 좀 어려서 문제가 있었고, 어머니도 생각이 짧으셨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내 책임이 있어야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바뀌어요. 성장하고 싶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요. 자, 타인의 악행은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필요 조건은 될지언정 결코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더 나아가 악한 자 또는 이제 우리에 의해 악한 타인으로 규정된 자, 한마디로 나의 적이란 나의 쌍둥이예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나의 적은 나와 쌍둥이입니다. 나와 나의 적은 동시대에 태어나는 동시적 상관적으로 형성되는 쌍둥이들이에요. 주체와 대상화,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나의 적은 나에게 나의 정체성, identity, 이됨이라는 게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정체성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철학에서는 이걸 동일성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자기 동일성, 자기 정체성이라고. 이라는 선물을 줘요. 내가 부정하는 나의 적이 없다면 나의 정체성은 생겨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부정하는 나의 적이란 내가 나의 바깥으로 간주하는 자예요. 그러나 나의 바깥은 사실상 내가 나의 바깥이라고 믿고 있는 나의 안쪽입니다. 내가 배제하는 나의 바깥은 나의 안쪽이에요. 나란 나의 바깥이 아닌 것, 곧 나의 바깥의 나머지 여자를 쓰죠. 여집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 학생들 중에 이런 리포트를 낸 친구가 있어요. 아버지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가야 되는 사람이고 알코올 중독자고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분인데 그 자신이 군대 갔다 와서 내가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 부엌에서 정말 칼을 들고 자기가 1시간 동안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그 리포트에 썼어요. 그리고 결국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버릴 가치가 없다. 그리고 나와야지. 그리고 이혼을 설득해야지 엄마를. 하고서 그 칼을 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믿고 그런 걸 써주면 제가 뭐라고. 좀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와, 난 정말 행복하게 산 거구나. 우리 집은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 학생이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자기가 뭐뭐가 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지금 바란다는 거예요. 대학생이니까. 복사꽃, 졸업반. 그래서 나는 그걸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좋아할 거니까. 이해는 되죠. 무슨 말인지. 근데 제가 거기다 써줬어요. 제가 항상 리포트에 이렇게 코멘트를 해갖고 돌려주기로 마음을 먹어서 그게 좀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했는데 그렇게 써줬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네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가 된다. 네가 하고 싶은 걸 아빠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하고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걸 아버지가 좋아하시건 안 좋아하시건 하지 말고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싫어하니까 해야 되고 아니지. 혹은 내가 아시겠죠? 그거는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너의 아버님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같지 않은 게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세상 마이너스 아버지가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안티테제. 아버지가 아닌 게 내가 되려고 하는 건데, 그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요, 아버지예요. 그게 아버지가 돼요. 이게 인식의 놀라운 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으면 그걸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아버지가 좋아하건 싫어하건을 따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모르겠어요. 그분은 연락 안 지금 뭐 10년, 몇 년, 15년쯤 됐나? 하여튼 되게 마음 아프고 하여튼 그런 지금 그 케이스가 떠오르네요. 자, 그래서 요지팝이라는 거고요. 자, 빨리 해볼게요. 10번, 나의 희생양은 나의 희생양입니다. 나의 희생양은 희생양이라는 대상만큼이나 그 대상을 생산한 주체, 곧 희생시키는 자, 가해자로서의 나를 잘 보여줍니다. 이 둘은 서로의 존재에 자신의 존재와 정당성을 의탁하고 있는 존재들, 오직 동시적, 상관적으로만 태어나는 쌍둥이들이에요. 이러한 논리는 우열구조에서도 여실히 관철됩니다. 열등한 자의 열등성이 없다면 우월한 자의 우월성이란 존재할 수 없죠. 따라서 우월한 자가 우월한 이유는 열등한 자가 열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구 제국주의는 15세기 위대한 대발견이라고 웃기죠. 아무도 안 사는 땅에 가서 했을 때 대발견이라고 해야지. 남들이 멀쩡히 살고 있는데 가서 영국 그 19세기 말에 그 함선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거문도를 점령하고 1년인가 2년 동안 있다 가고 이름도 새로 붙였거든요. 포트 세인트 헬레나라고? 웃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섬이 비어있는 섬이면 지가 이름 붙여도 되겠지. 근데 거기 멀쩡히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섬에 이름이 있는데 그 섬에 이름을 쓰지 않고 지네 이름을 붙이고 간 거예요. 제가 여기 와갖고 광주라는 이름이 이게 새로 하나 지어드리고 갈게요. 앞으로 그걸 쓰세요. 우리 지도에는 그걸 쓸 거예요. 그 당신들 이름 다 바꿔. 마리 앙뚜아네트, 뭐뭐로. 이게 정말 웃기는 거 아니에요? 존중을 해줘야지. 웃기잖아요. 그 명명이라는 게. 그래서 하여튼 대발견이래요. 비서구를 열등한 것으로 대상화했어요.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우월성을 느끼는 이유는 서구가 우월한 이유는 비서구가 열등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의 논리를 그게 이제 후코의 논리를 적용한 거거든요. 비서구가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는 과정은 서구가 우월한 존재로 스스로를 정리하는 과정과 같은 과정. 동일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과정이에요. 주체화와 대상화, 그리고 그들 사이의 인식 형성 또는 관계 정립, 관계 형성은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과정이 보여주는 세 측면들이죠. 그렇죠? 12.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개방적 방역 모델은 중국의 독재 비밀주의 모델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간주되고 서구, 서양 언론의 찬사를 받게 이르러요. 그러나 여기에서 서구인들의 딜레마가 발생해요. 중국보다는 우월하지만 서구, 서양보다는 열등해야 되는 비서구 대한민국이 모든 수치와 통계면에서 서구와 서양을 능가하는 불편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 현상으로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실제 예외적 현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세계의 재편과 질서의 재정립이죠. 헌팅턴 말대로. 13. 따라서 그들은 대한민국 방역의 성공을 전 근대적인 유교적 집단주의, 독재의 유산, 개인주의적 민주적 시민의식의 부재 등으로 설명하고 싶어 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시사인 663호에 발표된 연구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의외의 응답편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한 설명은 제가 볼 때 한마디로 구태연한 오리엔탈리즘적 폄하담론, 서양인들이 15세기 이래 수백 년 동안 유지해왔던 왜곡된 시선의 21세기 버전, 코로나19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유럽의 일본이고요. 가해자 국가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인간은 자기 전공, 자기가 유학 갔다 온 나라에 나쁜 의미의 제국주의 전도사가 되게 돼 있어요. 불가피하게 작동합니다. 그걸 당사자가 인정하고 조심해야 조금 벗어날까 말까예요. 그걸 의식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죠. 대한민국에서는 몇몇 극우 언론에 의해 프랑스의 석학으로 둔갑한 실은 강준만의 표현대로 프랑스의 조갑제시라고나 해야 할 기소모의 분석이 이러한 무분별한 폄하 담론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평생을 프랑스학을 전공하고 지금 36년 됐습니다. 프랑스에서 9년을 유학을 한 저는 기스로망이라는 이름이 국내 신문 이외에 프랑스 또는 서구의 언론에서 또는 유의미한 지적대회에서 언급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어요. 이 사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 실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피케티 같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21세기 자본. 근데 기소고망이라는 사람은 듣도 보도 못한, 듣도 보도 못했다 해서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국 언론에 의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어요. 그 담론 유통이나 이미지의 생산 과정이. 여하튼 그 담론의 핵심은 기소로망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잘 드러납니다. 기소로망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교 문화가 선별적 격리 조치의 성공에 기여했다. 한국인들에게 개인은 집단 다음이다. 이건 아주 평균적인 프랑스인들의 그 오리엔탈리즘 담론을 반복 재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 전공이기 때문에. 이러한 담론의 참뜻은 기사를 작성한 천관율 기자의 다음의 해석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한국인이 방역에 성공한 이유가 정부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국민성 덕분이란 얘기인데 유럽이나 미국은 정부 말에 수능적이지 않은 주체적인 국민이라서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스로망의 담론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뜯어보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연설입니다. 이 문장은 유럽과 미국인은 타인에 대한 배려도 공동체 의식도 없는 무분별한 개인주의에 의해 스스로 파멸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 이외에 어떤 뜻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다른 뜻이 있나요? 없어요. 다르게 어떻게 해석 가능할까요?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를 믿지 마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14. 기소로망의 폄하는 대한민국의 방역에 일정한 성공이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이른바 전근대적 열등성, 곧 유럽과 미국의 민주주의, 개인주의에 대비되는 권위주의, 집단주의에 기초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조사가 엄청난 그 사람들을 몇천 명을 대상으로 해갖고 응답률이 꽤 높더라고요. 제대로 조사한 것 같아요. 실제 조사 결과는 이와는 전혀 다른 그림을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인용입니다. 그 시사인가요? 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인은 개인이 자유롭기를 바라지만 좋은 공동체 안에서만 진정으로 자유로운 개인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시간과 노력을 들입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강하게 의무감을 느끼므로 자신처럼 하지 않는 동료들을 무임승차라고 싫어하는 성향도 강합니다. 이건 되게 무섭죠? 이거는 좀만 잘못하면 그냥 정말 매장당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뭐 잘한다는 건 아닌데 너무 무서워요. 수십만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일반적인 틀에 끼워 넣어가지고 그냥 막 달려들어서 그냥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다 옳은 것도 아니지만 다 틀리지도 않지만 그런 부분은 너무 폭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냥 이타적인 시민과도 다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 방역의 성공을 두고 등장한 해석투쟁은 대체로 익숙한 이분법 위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논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설문 데이터는 아예 이 데이터를 뛰어넘는 곳에 답이 있다고 암시합니다. 공동체 지향적인 개인주의자, 공공재 생산에 기여할 의지를 가진 시민, 무임승차자를 처벌하고 싶어하는 자유주의자. 이런 사람은 한 단면만 보아서는 권위수능형으로도 보이고 반대편에서 보면 공동체 자체에 무관심한 자유주의자로도 보인다. 민주적 시민성은 둘의 절충이 아니라 제3의 꼭지점이다. 그것은 자유로운 동시에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을 뜻합니다. 이 조사가 보여주는 결과는 사실상 충격적입니다. 제가 볼 때 이 결과가 충격적인 이유는 이 결과가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시민사회의 모델, 적어도 그러한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델이 현실화된 나라가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있을 것 같죠? 없거든요. 저는 이게 전공이니까. 이런 모델이 일반 대중에게, 다수에게 실제로 내면화돼서 이게 투표에서 설문에서 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인류 역사상 없어요. 대한민국이 처음이에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고 무슨 국뽕이나 뭐 국평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태는 한국인들에게는 그들이 그렇게 바람하지 않았던 국제사회의 존중, 리스펙트와 인정, 레코그니션이라는 꿈을 실현시켜주는 계기로 인식됩니다. 기분 좋죠?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세계가 열리던 19세기 중후반 이후에는 쇄국 정책으로 아예 국제사회에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강제로 복속되어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후로는 6.25 전쟁, 4.19, 5.16, 5.18, 6.29, 반독재와 노동운동 등의 단편적 사태로만 세계에 인식됐어요. 그걸 좀 바꾼 게 86 아시안게임하고 88 올림픽하고 2002 월드컵하고 뭐 등등등 뭐 조금 있는데 하여튼 좋아요.
그리고 지금 뭐 K-팝이나 K-무비나 뭐 등등등. 대한민국은 원래 서구와 서양 그리고 비서구의 유일한 예외를 구성하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비서구 국가들 중 민주화와 경제 발전 모두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거 팩트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가히 혁명의 연속이라 할 18, 19세기의 프랑스의 역사에나 비견될 만한 놀라운 민중 각성의 역사이자 그러한 꿈과 이상이 성공하고 실현된 역사입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이 18세기의 프랑스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전 세계 정치 철학의 최전선이에요. 미투가 이렇게 세게 터지는 나라는 미국하고 대한민국 두 나라밖에 없고요. 강도는 미국하고 대한민국하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건 정말 그냥 그 고전적인 19세기 용어로 쓰면 혁명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의 그런 변화가 있죠. 패러다임 체인지가 옵니다. 한국인도 세계인도 아직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우리 앞에 펼쳐 보이는 새로운 인간의 모습과 그들이 구성하는 공동체의 가능성이란 국평도 국뽕도 아닌 열등도 우월도 아닌 자신과 타인을 평심하고 담담하게 바라보면서 배울 점은 배우고 비판할 점은 비판하는 새로운 시민, 국지적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인 동시에 세계 시민인 새로운 존재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입니다. 21세기에 벌어지는 코로나19 사태는 15세기 제국주의적 대발견과 침략 이래 시작된 서구의 지배가 자신의 생명이 다했음을 우리에게 고지해 줍니다. 대한민국의 모델이 대한민국의 바깥에, 앞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